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14일이었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진행해왔던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배달료에 대한 일부 타결을 이뤘습니다. 12번의 만남 끝에 이뤄진 건데요.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료 부담은 줄었지만 일부 점주들의 경우는 배달비가 오를 수 있어서 반발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전히 과제가 남은 건데요. 지난해 했던 논의 과정 살펴보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상생협의체를 이끌었던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자들의 현자이자 가치투자의 귀재, 기업계의 거인. 지난해 작고한 고 찰리 멍거 버크셔 해서웨이 전 부회장을 수식하는 말인데요. 멍거는 워렌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지주회사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버핏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친구이자 동업자로 알려진 찰리 멍거가 남긴 유일한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했다면서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국제투자대조표를 발표를 했고요.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자산을 보면 9,778억 달러. 그래서 전 분기보다 1,194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4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요. 요즘 계속 늘었습니다. 3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순대외 금융자산이라는 게 이제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자산에서 해외로부터 빌린 대외 금융 부채를 뺀, 그러니까 앞에 순이 붙죠. 네.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게 되고요. 네. 이 자산이 이제 양이면, 그러니까 플러스면 해외로부터 빌린 돈보다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더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이제 대외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순대외 자산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대외 금융자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역시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겠죠. 네. 이거 뭐 또 이리저리 돌려도 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대외 금융자산을 보면 이제 그 순 말고요. 그냥 대외 금융자산을 보면 전 분기 말 대비 1,183억 달러가 늘어서요. 2조 5,135억 달러. 이것도 사상 최고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에 투자한 해외 증권 투자를 보면 646억 달러가 더 늘어난 9,969억 달러. 이제 거의 1억 달러에 이제 1조 달러에 육박하게 된 겁니다. 이 역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의 화랑,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부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뭐 이른바 국장을 떠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런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기존에 투자한 것들 중에서 주가가 이제 오르게 되면 평가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보유증권 평가액이 올라가는 이런 비거래 요인들도 다 겹쳐져서요. 이번에 큰 폭의 플러스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반기 들어서 순매도를 보였죠. 이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를 의미하는 증권 투자 계정은 267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9,57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해외 증권 투자 규모를 밑돌게 되는 역전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많이 둔화됐다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2024년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를 했고요. 이걸 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83만 9천 개.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5만 4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폭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입니다. 임금근로 일자리라는 거는 이제 취업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직 다 모든 형태의 고용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이고요. 이걸 이제 분기별로 보면 이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계속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45만 7천 개 증가했고요. 그 다음 분기 2분기에는 37만 9천 개, 또 3분기에는 34만 6천 개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1분기 들어와서 31만 4천 개로 좀 반짝 증가를 했다가 이제 2분기에 25만 명 수준으로 다시 후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취업자를 보면은요, 청년층 고용이 부진하고 그 60대 이상에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임금근로 일자리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연령별로 보면 이제 60대 이상 일자리가 26만 1,000개 늘면서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을 했고요. 50대는 12만 4천 개, 30대는 5만 9천 개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20대와 40대를 보면 20대는 13만 4천 개, 40대도 5만 6천 개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이하, 40대 일자리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의 감소를 또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도소매 일자리 1년 전보다 5천 개 늘면서 전 분기보다 증가폭이 3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건설업 일자리는 3만 1,000개 줄었습니다. 건설업 일자리는 3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고요. 부동산업도 역시 일자리가 5개 분기째 줄었습니다. 이게 보면 다 내수와 관련한 업종들의 일자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수 관련 업종 일자리들은 다 늘지 못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앞서 알아본 연령대별 10대나 20대, 40대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건 역시 이런 업종별 그 내수업종 부진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은 40대가 좀 많이 취업을 하는 업종이고요. 도소매업 직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건 이제 10대, 20대가 사회에 첫 진입하는 일자리로서 많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도 하죠. 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죠. 네, 이제 IMF 미션단이 이제 지난 7일부터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2%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2.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IMF 세계 경제 전망에서 그때 당시 전망치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올해는 2.5%, 내년 성장률이 2.2%로 제시를 했으니까 올해는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거고 내년도 0.2%포인트를 이제 낮춘 겁니다. 일단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IMF는 우리 경제의 대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하방 리스크가 크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조언을 했고요. 특히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당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IMF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경제 조치를 권고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일단 통화정책 부분이었는데 점진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적절하다. 이거는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를 IMF가 꼽았습니다. 고령화에 대응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된다.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5분입니다. 12번의 릴레이 회의 끝에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그 배달 수수료에 대한 상생안이 일단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현행 9.8% 수준의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한다. 이런 안이 통과된 건데요. 상생을 위한 첫 타결인 만큼 큰 의미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달 수수료 타결안 자세히 살펴보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상생 협의체를 직접 이끌어오신 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신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7월 23일인가 출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8, 9, 10, 11 한 넉 달 동안 12번 회의하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일단 한 114일 만에 배달료가 극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난주에 일제히 이제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그 합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협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어떻게 협의가 진행됐는지 좀 간단히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7월 23일 날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해서 거의 한 4개월 정도인데 원래 계획은 10월 달에 이제 끝내는 기한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된 거고 이제 그런데 10월을 넘겨서 한 2차례 정도가 더 추가된 거. 사실은 이제 10차 회의에서 네.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좀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근데 그때 결론을 못 냈고 그래서 11차, 12차까지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물론 공식적인 이렇게 회의는 12차지만은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공유위원들이 플랫폼이나 또 입점업체 또 만나서 네. 의견도 듣고 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또 입점 단체들 또 만나고 네. 또 전문가들도 만나고 이렇게 네. 만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왜냐하면은 일단 상황 실태 파악이 서로가 이제 입장이 다르고 워낙 네. 입장이 차이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또 주장하는 바가 또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중재로 들어가는데 네. 중재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중재의 어떤 원칙 하나의 이제 중재 기준을 세워서 네.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중재 기준에 사실은 좀 차이가 있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람은 적어도 중재 기준에 네. 어느 정도 좀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지만은 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저 이제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아쉬움을 사실 많이 갖습니다. 근데 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제 그 플랫폼들에게 수정 요구를 했었고 좀 양보를 이제 요청을 드렸고 뭐 그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었던 가장 그 당시로선 최선이요. 그렇게 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렬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결렬. 예. 네. 근데 결렬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 대안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럼 네. 결렬로 갈 거냐, 그는 일부분적이라도 상생으로 가져갈 거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완전하고 또 충분한 입점업체 의견이 반영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중하위층의 네. 그 뭐 인하 부분들의 효과들을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뤄내는 것으로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네.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재 원칙과 기준이 애초에 뭐였는데요, 교수님? 네, 저희들이 중재 원칙 기준은 네. 저희들 차등 수수료를 이제 적용을 하고 네. 차등 우대 수수료를 적용을 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9.8%를 좀 더 낮추는 거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벌써 뭐 언론 보도에 다 나간 거지만은 2%에서 최고 7.8% 정도 네. 이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시켜 달라
이게 이제 저희들이 중재 기준을 가지고 중재를 계속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게 좀 약간 헷갈려가지고요. 네, 지금 네. 결과는 원래 현행은 지금 이제 중개 수수료가 9.8%입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지금 이제 9.8%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 배달비는 서울 같은 경우는 2,900원을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생의 결과는 상위 35%. 네. 배달 배달 앱과의 거래 그렇죠. 기준 거래 기준으로 상위 그렇습니다. 35%는 중개 수수료는 7.8%인데 네. 거기에 배달비가 사실 기존 2,900원에서 500원이 더 추가됩니다. 어머나.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예.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는 9.8%였는데 네. 7.8로 2%포인트 내렸지만 네. 배달료가 올라갔죠. 500원 인상된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많은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네. 추가 어떤 배달료 붙는 부분을 좀 떼자. 그대로 기존의 정액 2,900원으로 가자는 그런 좀 주장이었었고요. 네. 근데 뭐 결국에는 이게 상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500원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500원이 이제 결국에는 단가가 네. 주문 단가가 25,000원으로 그 우리 보통 평균적인 단가가 2만 원, 2만 5천 원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네. 2만 5천이라고 가정했을 경우는 사실 중개 수수료 인하의 효과는 없고 그냥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근데 만약에 금액이 주문 단가가 2만 원이나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네. 그러면 한 100원 정도씩 올라가는 이런 또 오히려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3만 원, 3만 5천 원 올라가면 또 네. 100원씩 5천 원마다 100원씩 내려가니까. 떨어지는 효과가 네.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2만 5천 원이 하나의 평균 기준으로 일단은 보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위 네. 상위 35% 그다음에 구간에 15%가 있거든요. 15% 부분들은 6.8%를 적용을 하고 그 대신에 배달 수수료가 2,900원에서 200원이 더 추가됩니다. 그게 좀 헷갈리는 게 제가 보니까 배달업과의 거래 기준으로 중위는 35에서 80%를 넣고 배달비는 35에서 50% 업체로 이렇게 나눠서 했더라고요. 네, 중간에 이제 예. 중간의 계층이 예. 아까 35%가 상위지 않습니까? 예. 그 아래에 그 60% 구간이 있습니다. 네네. 60% 구간이 있는데 그 아래에 60% 구간에서 15%는 네. 15%는 200원을 또 적용을 합니다. 200원을 적용을 하니까 네. 6.8% 플러스 네. 사실은 배달비 추가가 200원이 더 추가되는 거고요. 네. 200원이면은 그게 단가가 2만 원일 경우는 1%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네. 2만 5천이면 때는 뭐 1% 좀 안 되죠. 인하 효과가 그리고 나나. 그 아래에 이제 30%. 네. 그러니까 하위 20% 그 위에서 중간 50%까지 그 네. 30% 구간은 네. 6.8%고 네. 배달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 유지하고 그대로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인하 효과가 6.8%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하위 2%는 이제 하위 20%는 예, 그거는 네. 이제 2% 적용이 되는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배달앱과의 거래액 기준 하위 20%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를 2%로 2%. 네. 기존에 9.8에서 대폭 인하시킨 네, 거고 네. 근데 그 배달비는 그대로 2,900원으로 네, 그대로 2,900원 그대로 현행 네. 유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위 20% 업체에게는 그래도 많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비용 부담이 좀 덜어지는 네, 많이 것 같아요. 적용이 되는데 이제 네. 아무래도 하위 부분들은 이제 네. 그런 금액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 입점업체들이 이제 좀 불만이 섞인 부분들은 네. 상위 업체의 거래가 많고 네. 하위 업체는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위 업체가 적용을 많이 못 받을 거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네. 일단은 특히 저는 중간층 네. 중간층이 30% 중간에 30% 15% 부분들이 이제 인하가 그나마 만약에 우리가 결렬이 됐으면은 네. 결국에 이제 인하가 아무도 없는 인하 거죠. 효과가 없는 없기 건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게 갈 거냐? 왜냐하면 지금 한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그래도 인하 효과를 이 정도라도 가져갈 거냐를 갖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타결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권고 아닌가요? 합의를 하면은 뭐 몇 년간 3년간 한시적인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뭐 강제력은 법은 없습니다. 아니니까. 강제력은 없고요. 네. 그러나 강제력은 없지만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플랫폼들이 따라줄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시고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별도의 어떤 뭐 상시 이런 상생협의체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또 다른 상생협의체요? 그렇죠. 계속 왜냐하면 지켜보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네. 저희들은 이제 임시적인 어떤 상생협의체고 네. 상시화돼 왜냐하면 이 시장에 이런 상생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뭔가 이렇게 하나의 좀 기구 조직에서 지켜보고 또 네. 개선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이제 그 중개 수수료는 좀 낮추는 대신 배달앱 입장에서는 이제 이득이 많지 않으니까 뭐 광고를 더 받는다거나 뭐 다른 비용 부담 늘리거나 이런 이렇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수시로 하면서 가장 이제 또 우려하는 바는 풍선 네. 효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수료는 이렇게 좀 뭐 낮춰주고 했지만은 만약에 광고료가 있거든요. 광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만약 플랫폼들이 또 수익을 좀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수료는 조금 낮춰주되 광고료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더 시켜서 광고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면 이건 풍선 효과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상생 협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플랫폼들에게도 거기에 그런 풍선 효과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플랫폼들도 그렇게 잘 따르겠다. 거기 합의를 했습니까? 뭐 거기 우리가 뭐 합의선상에서 들어간 네. 부분도 그 쟁점은 아니었지만은 네. 그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지켜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 플랫폼들의 이 문제점들이 제기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합의안은 서로 다 서명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합의안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날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네. 이루어졌는데 아마 그 합의에 대한 이제 시행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네.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아마 받을 것입니다. 네. 받아서 그게 이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이제 아마 지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회의체 당사자가 지금 어디가 지금 참석을 했고 한 거죠? 입점업체는 이제 네. 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네. 그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라고요. 네. 그분들은 가맹점들인데 대부분 가맹점주들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했고요. 외식산업협회라고 또 네,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네. 참석했고 그다음에 전국 상인연합회가 이렇게 4 단체가 참여를 했고 네. 플랫폼 쪽에서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쿠팡? 요기요, 요기요? 그다음에 땡기요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단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회의할 때 그 말씀하신 그 협의체 중에 그 구성 중에서 어디죠? 어디죠? 외식산업 단체, 예. 한국 외식산업협회 그다음에 전국 가맹점 협의회는 협의회. 반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면서요? 예, 거기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놓고 네. 이제 나가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왜냐하면 이제 그때 쿠팡하고 배달의 민족이 나온 저희들이 이제 요구했던 상생안이 이제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네, 올려져 네. 있는데 그걸 이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2 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기 이게 반쪽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2 단체는 찬성을 했고 2 단체는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이제 결렬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공회위원들은 이게 결렬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이걸 시행하는 게 시행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계속 보완하는 것이 보다 좀 실효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일단 그것이 타결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어지간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비판도 있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좀 합의를 하려고 했을 텐데 퇴장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상위 35% 해당되는 외식산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그쪽인 건가요? 주로 아무래도 이제 네. 왜냐하면은 거기는 주로 이제 그 배달을 많이 하는 쪽이 네. 가맹점 쪽이 많고요. 네. 뭐 치킨이나 또 피자라든가 네. 이런 업종 음식 업종 분야가 좀 많이 이제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변동도 없고 조금 더 금액이 단가가 떨어지면 도리어 뭐 100원 인상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반대를 사실 하신 거고 그분들이 네. 원하는 어떤 상한선은
이제 5%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달 중개료가 5% 정도 해야 된다. 그런데 아마 플랫폼은 뭐 절대 그건 받아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네. 저희들이 중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죠. 가장 처음에 했던 부분이 그럼 그 부분이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서로 수익과 비용의 문제다 보니까 네. 가장 큰 쟁점이었고 이게 이제 네. 수수료 문제였습니다. 그럼 외식산업협회하고 가맹점주 협의회가 계속 반대하고 지금도 이제 그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럼 반대하면 그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 이거는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은 일단 배달 플랫폼들이 누구는 빼고 누구는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뭐 구간에 맞으면 거기에 맞는 적용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제 혜택을 또 보는 업체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두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 같이 좀 이렇게 그 단체가 원하는 이런 좀 합의안이 나왔더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뭐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달료 갈등은 계속되어 왔었는데 이제 갈등이 이제 직접적으로 좀 촉발된 건 이제 구독과 회원제로 인한 그 무료 배달 비용을 입점 업체들에게 전가하게 된 부분 아니었나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논란의 문제인데요. 올 3월 달에 이제 쿠팡 이츠가 무료 배달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죠. 네. 하기니까 무료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료 배달이라 그러면은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배달료를 안 낸다 이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로 또 무료 배달 서비스를 같이 경쟁적으로 하게 됐고. 네. 근데 무료 배달을 하는 자체는 뭐 그거는 플랫폼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 이제 이렇게 그러면 비용이 나가잖아요. 네. 비용이 나가는데 이 비용을 네. 플랫폼이 이것들을 다 부담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입점업체로 전가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풍선효과 그러니까 소위 그런 프로모션의 과당 경쟁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입점업체한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저희들이 요구했고. 근데 이번 합의안에는 합의 정점에는 그 네. 부분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건드려 보지도 못한 건가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거는 뭐 정부 당 관계자들도 그 부분들을 다 이제 그렇게 지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불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저는 뭐 정부 당국에서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네.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입점업체가 자기들이 지금 뭐 원하지도 않는 부분들을 네. 그런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만약에 비용이 이게 뭐 전가돼서 커진다는 부분들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이라는 게 또 이렇게. 그렇죠. 현실이라는 부분이 네, 있지만 근데 네. 플랫폼들은 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뭐 상생협의체 또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요구가 뭐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중 가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 가격제는 지금 이제 뭐 일부 입점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중 가격은 프랜차이즈 중에서 브랜드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중 가격이 좀 가능하지 하거든요. 일반 업체들은 사실 이중 가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중 가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또 최대호 문제가 또 요구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네. 논란이 뭐냐면은 네. 우리하고 거래를 하려 그러면은 차별화하면 안 된다. 경쟁업체하고 적어도 좋은 조건 아니면 더 갖게는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 가격도 이중 가격이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입점업체가 사실은 뭐 가격을 결정권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중 가격을 하라 하지 말라고 상생협의체가 할 수는 없어. 그거는 이제 입점업체 결정할 수 있는 단지 네. 플랫폼들이 이런 이제 입점업체들의 어떤 뭐 결정권 문제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뭐 방해를 한다든가. 혹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원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건 뭐 잘못됐고 이거는 잘못하면은 뭐 이 법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네. 공정위가 여러 가지로 좀 봐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협의체가 애초에 시작될 때부터 정말
특단의 아주 놀랄 만한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많은 그 지난했던 과정을 겪어오면서 너무나 첨예하니까 아예 결렬을 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 아직까지도 반쪽이란 표현이라 그럴까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 정부도 좀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거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상생을 하더라도 안 지켜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 이걸 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뭐 당에서 뭐 저기 이런 법 만드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상생협의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갈등이 되는 쟁점 몇 가지를 다룬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미비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상생협의가 충분하지 못하고 할 경우라면 이제 법의 어떤 그 입법화 부분들은 저희가 뭐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판단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상생협의체하고 관계없이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거는 입법화가 아마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단지 상생협의체는 당장 지금 이런 상생을 뭐 부분적으로라도 상생을 통해서 일단은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주고 하면서 계속 좀 수정 보완해 나가자 이런 측면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몇 개월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회의 현장에 있으셨으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프로모션이라는 이런 이 경쟁은 사실은 뭐 당연히 경쟁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런 경쟁에 관련된 비용이 절대적으로 입점업체한테 전가되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뭐 입법부도 그렇고 정부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고 네. 꼭 필요한 후속 조치가 뭐 취해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풍선 효과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든지 우리가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은 조치가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부분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그 조치에 사실은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뭐 광고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분명히 입점 플랫폼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고 노력해 주기를 사실은 바라는 거고 정부는 이 독과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과점은 이게 중개자가 독과점인 경우에 양면 시장이거든요. 네. 소비자 시장도 있고 여기에 네. 또 공급자 입점업체 시장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 사실은 폐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왜 정부가 시장에 이게 개입해서 혹은 또 이 상생협의체 같은 걸 왜 여기에 만들어 가지고 상한제니 뭐 이런 뭐 인하니 이런 요구를 하느냐는 부분들 바로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고 네. 만약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후속적인 어떤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적절해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관계의 이 공정성과 네. 신뢰성이라고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플랫폼들의 좀 더 전향적인 노력이 앞으로 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으로 지난해 작고한 찰리 먼거가 남긴 유일한 책입니다. 찰리 먼거의 가난한 연감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찰리 먼거의 가난한 연감이에요. 예.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 가난한 영감이 무슨 뜻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원래 찰리 먼거 가장 존경하고 인생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네. 벤자민 플랭클린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리차드의 영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내에 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그 찰리 먼거의 가난한 영감이라는 제목을 한 거고요. 이거를 뭐 연대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영어로 알마낙이라는 표현인데 뭐 영감, 연대기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책은 사실은 2005년도에 초판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찰리 먼거가 다른 나라의 출판을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찰리 먼거가 매우 좋아하는 그 중국계 투자가 중에 히말라야 캐피탈의 그 설립자인 리 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 중국 천안문 사태 시위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천재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의 책을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고 그래서 중국에만 나왔다가 이번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제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거고요. 이 책을 지금 기다렸던 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 책은 그 먼거가 직접 쓴 건 별로 없어요. 먼거가 주로 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이번 달에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가요? 예, 그렇죠. 바로 이번에 나온 겁니다. 처음 나온 11월 겁니다. 8일이네요. 예, 그래서 그 먼거 자체가 이제 제가 책을 내는 것보다는 다른 일이 더 가치가 높다고 그래서 책 쓰는 일이 별로 관심이 없어 했었어요. 그 주로 연설했던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고 그 이 책의 이제 백미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오판의 심리학이라는 부분인데 25개의 인간의 오판하는 심리학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거는 독학으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아마추어 심리학자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심리학 중요시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 뭐 잘 아실 거예요. 이 먼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핏은 늘 워렌 버핏이 늘 자기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찰리 먼거였고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똑똑하고 현명하지만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어렵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지혜를 내가 다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먼거는 늘 버핏 뒤에 있기를 자처했던 인물이고 그 담배꽁초 주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저퍼, 저 PBR, 청산 가치보다 낮은 주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를 한 모금 빨아서 수익을 내는 주식에서 찰리 먼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정한 가격을 주고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버핏이 자기 투자 방향을 바꿀 때 그 상당히 조언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담배꽁초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쵸. 좋은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조금 비싸더라도 아주 비싸게 사면 안 되고 적정하게 지불을 하고 그게 이제 코카콜라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었죠. 그 먼거의 연설문을 담은 책이라고 주로 많이 담겨져 있죠. 좀 어떤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저가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어했던 부분인데 먼거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거꾸로 뒤집어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판이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농담이 이런 얘기죠. 내가 어디서 죽을 줄 알았으면 좋겠다. 거기는 절대 가지 않을 테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죽을지를 알면 거길 내가 절대 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맞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그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역발상 투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먼거는 사실은 그 삶의 태도를 더 중요시 여겼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1986년도에 그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이 하버드 대학이 아닙니다. 하버드 스쿨이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축사를 해요. 졸업식. 미국은 이런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찰리 먼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인생은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인생이 망하고 불행해진다라는 5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제가 3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 말라. 그러면 확실히 불행해진다.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둘째,
자신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교훈을 얻되 산 자든 죽은 자든 다른 사람의 조건은 나쁜 경험에서 얻은 간접적인 교훈을 최소한으로 배워라. 그러니까 남들의 경험을 최소한으로 배워라. 내 경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경험도 최소한에 받아라.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한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난폭 운전해서 사지가 절단된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 이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까.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면 행글라이딩은 안 하는 게 좋다. 행글라이딩을 처음에 성공하기 어렵지 않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죽죠. 죽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난폭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다가 실수하는 거를 남들이 그런 거 사고 치잖아요. 네. 그런 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삶의 투쟁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를 밀려났을 때 엎드린 채 그대로 있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경에 굴복한 채 엎드려 있는 것이 있으면 확실히 불행해진다. 찰리 먼가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삶에는 역경이 있다. 거리를 울면서 가면서 이를 악물고 참는 것 외에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런데 찰리 먼거 하면은요, 그 이제 태어난 게 1924년 1월 1일에 태어나서 자신의 생애를 100세를 앞두고 한 달여 앞두고 이제 운명을 하고 장수의 복도 누렸고 머리가 좋았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를 활동하다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돈도 잘 벌었어요. 그런 사람이 거리를 울면서 가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와 닿나요? 자기 첫째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아들이 죽은 걸 나와서 병원에 나와서 자기가 거리를 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다물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역경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로지 눈물을 흘리면서 버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그럴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꽉 다물고 참아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 문장이. 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이러면 불행해진다. 그다음에 남으로부터 배우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 찰리 먼거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역할 모델로 여긴 인물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해줘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 국내 자서전도 번역되어 나와 있고 그 월터 아이작슨이죠. 그 일론 머스크랑 스티브 잡스 그 전기를 썼던 그 사람이 쓴 또 벤자민 프랭클린 책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절판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다채로운 삶을 산 사람이에요. 정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고 오로지 독학으로 저널리즘, 출판, 인쇄, 자선사업, 공직자, 그다음에 피레침의 발명자죠. 이 사람이. 그다음에 프랑스 대사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이걸 전부 다 독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학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혼자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일은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평생 동안 공부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라는 가치관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립을 했고 찰리 먼거가 가장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인생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찰리 먼거는 평생 동안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그러니까 찰리 먼거 사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 앉아서 이 사람 한쪽 눈이 없거든요. 한쪽 눈이 실명됐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백내장 수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수술 부작용으로 한쪽 눈을 잃게 돼요. 그 한쪽 눈으로 이제 책을 열심히 벌고 손자 손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 뛰어놀아도 눈 하나 깜짝하고 너무 집중한 상태로 책을 읽는 모습들 사진 같은 게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먼거가 그럼 독서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기입니다. 전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불 밝힌 전기 말고 책 전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기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성공이 아니라 특히 실패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현실에서 통하는 뛰어난 개념을 가르치려 할 때는 그것을 개발한 사람의 삶이나 인격과 연계시켜서 가르치는 게 좋다. 아마 경제학의 아버지 애담 스미스를 친구를 만들면 경제학을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책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사망한 위인과 친구가 되라. 아, 그래요. 사망한 위인과 친구가 되라. 네. 둘째, 그 멍거가 추천하는 책이 이 책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꼭지에 이런 게 나옵니다. 3가지 책을 추천하는데 총균세. 네. 많이 아시죠? 약간 인류학 책이죠, 이거는. 이기적 유전자. 네. 그러니까 진화론 책이죠. 다윈의 맹점. 이 책을 추천하는데 네. 이 3책의 공통점이 그거랍니다. 모두 생존과 경쟁의 파괴성. 경쟁이라는 것이 파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이 들어오면서 경쟁력 없는 유통업체들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네, 유통업 생태계를 바꿔놨죠. 완전히. 그렇죠. 이게 네.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자본주의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찰리 멍거는 기업도 개인도 생존과 경쟁이 갖고 있는 파괴적 혁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 멍거는 경제학 책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학문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이 생존과 이 파괴적 혁신과 경쟁의 개념들을 나름대로 삶에도 적용을 했고 투자에도 적용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또 어떤 문구가 확 와닿으시던가요? 저는 이제 그 인간 행동을 좌우하는 건 인센티브다. 인간 행동을 좌우하는 게 인센티브라고요? 예, 경제적 동기, 경제적 보상을 절대 과소평가해서 사랑 예.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아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롤모델인 벤자민 클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이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에 호소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2가지 사례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예, 이익에 호소해야 된다. 이익에. 그래. 예, 여기서 뭐냐면 특히 의사결정자, 조직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정말 잘 설계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서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의 사례를 이 책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택배 회사잖아요. 네, 세계 최대 네. 택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이제 혁신한 게 뭐냐면은 한 공항에다가 다 비행기를 오게 해가지고 한 곳에다가 짐을 모아놓은 다음에 비행기를 분산시켜서 그 여러 공항으로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이 아이디어 그 당시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었습니다. 이게 그 물류 산업에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냐면 근데 항상 제 시간 안에 작업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안을 해요. 그들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는 거를 시간이 아니라 업무량으로 바꾸자. 아, 그러니까 택배를 빨리 끝내면 네. 다시 더 옮겨 놓으면 짐을 빨리 퇴근하면 된다. 아니면 많이 해놓으면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바꾸니까 하룻밤 사이에 모든 문제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는 시간으로 돈을 주는 인센티브를 네. 업무, 네. 그 짐을 얼마나 빨리 실느냐로 줬더니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모든 확실한 유인책,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살로몬 브라더스 얘기인데 네. 여기 법률 자문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부정거래를 발견하게 돼서 CEO에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간 당국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해야 되는 법률적 의무는 없다. 네.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근데 귀찮잖아요. 의무가 아닌데 보고하면 정부에 보고하면 신소리 들으니까 CEO가 뭉갭니다. 그러다 사고가 터져요. 네. 뭔가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이익에 호소를 해야 된다. 이 문제로 인해 당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CEO에게.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부와 평판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망했거든요. 약간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죠. 효과적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이신 어떻게 설득을 할 거죠? 때는 그 사람이 이익에 소구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올바른 전략이라는 네. 거죠. 찰리 멍거의 가난한 영감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혜를 담아놨을까요? 사실은 투자에 대한 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 중에서 그냥 네. 2가지 개념만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뭔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능력 범위, 자신의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라. 모르는 건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오를 것 같은 걸 하거든요. 잘 몰라도 유행하는 거를 절대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야 된다. 네. 2번째는 뭐냐면 뭔가는 뭐 주식으로 얘기해 두면 무엇을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언제 팔지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가지고 2배에 잘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살 때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 2배에 팔 수 있으면 좋죠. 지금 2배가 아니라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반토막이 된 사람들도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네. 뭔가도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네. 투자가가 얘기하지만 돈을 벌어주는 거는 엉덩이다. 뭔가도 한 얘기예요. 그냥 네. 깔고 앉아 있고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주식을 사서 네. 깔고 앉아 있고 그런 종목을 당신 평생에
그럴 만한 주식을 몇 개 종목을 종목만 골라라. 만나도 충분하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는 거죠. 86년부터 2007년까지 찰리 먼거가 했던 강연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강연 11개를 묶은 책이고 직접 쓴 유일한 책이자 마지막 책이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찰리 먼거의 가난한 영감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